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 그러면 복 받고 성공할 거예요. Right now. 허경 총재님. 예, 접니다. 예, 허경 총재님, 저 지금 인터뷰 간단한 거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뭡니까? 총재님, 그 LH 관련한 질문인데, 음. 그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 시흥지구에 100억 원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필지의 토지 등 등기부 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공사 직원 10여 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 필지의 토지를 100억 원 가량에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당 토지 매입 가격만 100억 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추정액만 58억여 원인 것으로 파악이 되며,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이 사건 제보 내용을 확인하면서 강남 1970이란 영화가 떠올랐다. 마치 LH공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 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번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이러한 부패한 공기업의 투기, 비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을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수 있으신지 총재님만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직기강이 많이 해이됐다는 소리를.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 LH공사가 개발하는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 그 간부들이 그냥 있을 리는 없잖아. 근데 그들의 이름으로 샀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그들은 다른 사람 이름을 내세워서 하겠지. 예.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도 뭐 안 걸릴 정도로 자신만만했나요, 혹시? 완전하게 하는데 그건 좀 어설펐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당연히 그런 게 있으리라고 보지. 그래서 뭐 어디 개발하는 이런 거에 대한 특혜가 많이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개발하는 데 대한 너무 이익이 많다는 소리잖아. 그런 정보가 세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나는 많다고 생각해. 총재님께서 이런 이슈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토지 개발을 한다 하면은 그 정보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게 바로 공무원들이다. 그런 인터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지. 그런 일이 지금 막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 땅벌제를 폐지하면 이런 일이 없어져요. 쌍벌제를 폐지하면? 땅벌제만 폐지하면 부조리가 다 없어진다. 그거 아는 사람이 신고만 해버리면 자기는 보상받잖아. 아니 처벌 안 받고. 네. 근데 이게 쌍벌제가 되니까 서로 먹이와 먹이 사슬이 예. 오를 받고 있다니까. 너 나 찌르면 너도 죽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부정이 꼬리를 문다니까. 그래서 제도 하나만 바꾸면 없어져요. 쌍벌제를 폐지하고 뭐 어떤 정책을 도입하시는 건가요? 쌍벌제를 폐지하면은 모든 부조리에 신고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니까. 그러면 둘이서 같이 비리를 같이 저질러도 그걸 먼저 신고만 때려버리면 그 비리 저지른 뇌물만 다시 돌려주면은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걸로 해버리고. 그렇게 되니. 그러니까 예. 너무 이거는 식상한 인터뷰예요. 그 말이 최대 이슈지. 예. 나는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공공연히 일어나는 거이기 때문에 전혀 뭐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지나치게 나는 이런 게 너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고 봐. 그럼 총재님 말씀대로 일단 부동산은 절대로 잡으면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지. 예. 근데 지금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국민 가계 자산 중에 부동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보세요. 잠깐만. 여보세요. 허경영 총재님 안녕하세요. 예, 누구십니까? 저기 지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인터뷰 중입니다. 좀 이따 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요, 부동산 등의 비금융 자산이 전체 자산의 77.7%예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이게 부동산 자산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총재님? 우리나라가 특히 부동산 비중이 높은 이유가? 우리나라가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십니까? 네, 대구입니다. 지금 대구 자체가 고립되어 있는데요. 아, 지금 인터뷰 중입니다. 예, 좀 이따 통화해요. 예. 예, 응,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동산 자산 비율이 높잖아요. 77.7%인데. 그래서 이거 보고 정부는 이거 부동산 자산 비율 낮춘다고 막 때려잡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때려잡으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 비율이 왜 이렇게 높은 거죠, 총재님? 우리나라 경제가 실제는 부동산의 거품으로 일어난 경제도 많아요. 우리 경제가 부동산 정책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하나의 국가가 처음에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정책이에요. 처음에 강남을 개발할 때도 우리나라가 부동산 시장의 재산 비중이 올라간 것은 권력을 잡은 자들이 한탕주의 정책을 편 거야. 정치 자금이 없잖아. 그러면 그 권력 잡은 자들이 정치 자금을 마련해야 당에서 막강한 돈이 들어갔고 옛날에 그 당에서 국민을 이끌어 가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 금권 선거를 했다는 거지. 그렇게 하려니까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는 거야. 꼭 권력을 잡으면. 그러면 강남권을 개발하면서 얻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이미 노란잡이 땅을 다 미리 확보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다시 대파는 식으로 이미 개발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돈을 충분히 거기서 마련할 수가 있어요.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 이걸 비밀리 하거든. 그래야 땅 작업을 미리 해놔요. 그러면 대통령은 그것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대통령이 알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러면 이제 밑에 사람들이 거기를 개발할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거기 몇몇 사람밖에 몰라 그거를. 그러면 그건 당에서 조직적으로 그 정부에 떼가려서 그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조 원에 가라는 그런 정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단 말이야. 아주 안전하게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 손을 벌리지 않고. 그래가 졸지에 그걸 만들어가지고 예. 국민들에게 뿌리면서 정권을 유지해 갔단 말이야. 뭐 전두환, 노태우 예. 다 그 이후 사람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영종도를 개발한다, 뭐 공항을 개발한다, 뭐 어디를 개발한다, 뭐 분당을 해가지고 또 하나의 권력이 탄생했다고. 와, 부동산 시장이 정치권의 목표와 같이 성장을 한 거네요. 정치 자금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분당이고 정치 자금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일산이란 말이야. 그런 지역이 군데군데 있다고. 그거는 권력이 바뀔 때마다 그 짓을 해요. 자기들이 모두 기업체 가서 몇 조 단위를 달라고 할 수가 있나? 기업체 가서 조 단위를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 아, 네. 그러니까 기업체에 가서 조 단위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몇십 조를 만들어버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이 말은. 기업체에 가서 예. 정치 자금을 어디서 뜯어낼 수가 없잖아. 기업체들도 빈약하고. 그러니까 국민들 호주머니를 노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투기자들에게 투기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돈을 싹 회수해버려. 알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자금이 역대 권력이 생길 때마다 그 정치 자금이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확대돼 버린 거야. 예, 예.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응?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만 너무 기형적으로 커진 거군요. 그렇게. 그게 권력들이 바뀔 때마다 문재인 정권은 그런 걸 안 했지만은 예, 예. 군사 정권 뭐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이 이후에 뭐 김영삼 정권이 이럴 때 예, 예. 김대중 정권 때 그런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 그래서 부동산들이 정권 잡은 자가 분당을 개발한다. 정권자가 강남을 개발한다. 이거는 박 대통령의 말기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개발할 때마다 수많은 정치 자금이 움직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걸 내가 뭐 전화상으로 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 예. 나는 일반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커진 이유는 그런 면에서 그게 정치 자금과 연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자산 비중이 77%나 되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래서 비금융 자산이 지금 77%인데 이거를 지금 정부는 이걸 때려잡아서 이걸 낮추자 이런 정책으로 가는 거고. 정책이 있으시죠? 부동산 시장에 예. 그 77%라는 그 비금융 자산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거야.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 예, 이걸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방세와 국세가 거기서 노다지 나오니까. 근데 허경영 총재님 대통령 되면 양적 완화해서 이제 매년 2,000조씩 금융 화폐 푸실 거잖아요, 시중에. 그러면 뭐 저절로 이 비율이 뭔가 좀 맞춰지겠네요. 달라지지. 예, 자연스럽게 부동산 비중은 낮아지고 또 금융자산 비율은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네. 금융자산이 예. 올라가지. 그러니까 총재님의 정책을 대입을 시켜야 되는 거네요, 지금의. 그러니까 내 정책을 보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아주
예. 세밀하게 톱니바퀴처럼 연결돼 있어. 아, 그러니까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아파트 개발이 많잖아. 대규모 주택단지가 개발될 때마다 거기에는 작업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그 정보를 처음에 가지고 있던 자들이 있다. 예. 정권이 나올 때마다 그 짓을 한다니. 그럼 앞으로 미래 이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총재님? 부도덕한 권력이 나오면 계속 부동산이 올라가지. 정상적인 정권이 나오면 부동산 장사를 안 하겠지, 이제. 그래서 내가 나타나면 이제 그런 건 없지, 이제. 그냥 강남은 강남대로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국민들은 인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 많은 아버지들은 집을 비우게 되고 아파트도 비우고 점점 요양병원으로 가서 죽잖아. 그리고 젊은이는 없잖아. 약 4,000개, 3,500개의 초등학교가 없어졌잖아. 10년 사이에.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초등학교가 얼마나 많이 없어진 거야. 많이 없어졌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 이제 그런 시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총재님, 이제 음, 총재님 정책 중에 세금 혁명 정책 중에 음. 1억 원 미만의 소액 증권 투자자들에게는 증권 거래세를 면제해서 증권 거래를 활성화한다라는 정책이 있는데 증권 거래세를 면제해 주시려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총재님? 정권을 활성화하려고. 예. 우리가 은행에 그 돈을 갖다 넣어놓는 것보다는 예. 기업들이 자금을 구하기 쉽게 금융 이자를 안 주고 자금을 구하는 게 주식이거든. 그렇잖아. 맞죠. 거기 거래세가 안 나가면은 그걸 많이 이용하게 된다니까, 주식에. 요것도 샀다가 팔고 요것도 샀다 팔아보고 그러잖아. 맞아요. 근데 세금이 있을 때는 이게 기분 나쁘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고액 자금 주식들이 자주 팔리면은 은행 돈을 안 빌려도 사업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은행 자금을 정권으로 끌어들이는 거지. 그래가 우리가 건전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활성화돼야 돼.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이 건전해져요. 지금보다 10배면 세계 주식 시장의 한 20%네요. 그러니까 아주 건전해지면서 예. 이 사람들이, 기업들이 도산이 줄어들어. 기업이 많이 좋아지죠. 이 증권 거래세가 없어지면 진짜로 정권을 매매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늘어나게 돼. 그러면 여신이 좋아지잖아. 예. 남을 이해가죠? 예, 지금은 손해를 봐도 증권 거래세까지 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방지해 주시고 이게 여기에 덕을 보는 사람이 정권 통장을 가진 사람이 2,700만 명이에요. 그중에 개미 투자자가 많아요. 그것이 허경영의 이 정권세 안 내게 하는 거예요. 영향이 커요. 많이 사람들이 알게 되면 허경영 많이 찍게 되지. 예, 예. 나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세히 보면 내 정책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거미줄처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 정책에서 부동산 시장은 풀어야 된다 이러잖아.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 그거는 조세 정책에 좋은 거예요. 부자들을 내가 저것도 없앤다고 하잖아. 김영란법. 부자들이 선생님한테 집을 사주든 차를 사주든 왜 간섭이야? 그래, 안 그래? 선생님들도 좀, 로또 복권은 아니지만은 제자 잘 만나가지고 좀 집도 한 채 구하면 좋아, 안 좋아? 좋죠. 그러면 제자들 어려운 제자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고. 선생들도 좀 잘 살면 좋잖아. 그러니까 정교조들이 지금 그렇게 고생을 하잖아. 네, 네.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렇게 그렇게 좀 그거 하는 거란 말이야. 네. 교사들이 말이야. 예. 좀 생활이 좀 수준이 올라가게 해주면 좋잖아. 그 월급 가지고 언제 집 사나? 학부모들이 잘 사는 부모도 있으니까. 예. 뭐 선생한테 집도 사주고 말이야. 돈도 좀 주고 말이야. 그렇다고 뭐 자기 아들만 선생이 양심이 있지 봐주나? 기여 입학제도도 나는 대학도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부자들이 돈을 쓰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 김영란법은 폐지하는 거예요. 당연히 폐지하지. 그래가지고 선물 줬다가 10만원짜리든 100만원짜리든 가냐 안 해, 정부는. 왜 그게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냐, 거기다가. 선생이 그 맨 5만원짜리, 2만원짜리, 3만원짜리 그런 선물 받아가 그거 어디다 쓰겠어? 네. 선생도 그걸 받으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거 선물이 선물다워야지. 그거 1, 2만원짜리 그 선물을 받아서 뭐하냐 이 말이야. 그리고 선물도 주는 풍토를 만들어놔야지. 그 선물을 그래서 안 줘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나? 선생은 작은 선물을 가지고 오는 학생도 더 처근하게 생각하고 잘해줘. 또 많이 갖다 주는 사람은 무조건 좋아하나? 많이 갖다 주는 사람은 고맙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선생들한테 그걸 적용함으로써 경제가 농촌 사람들이 엄청난 매상이 줄었다니까, 설 추석에. 알겠죠? 그래요. 자, 천사 들어갑니다. 천사 들어가라! 자, 허경영 눈에서 우기 에너지 받으세요.